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 9월 FOMC 리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성명서는 패스할게요. 워낙 원론적인 부분이고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대다수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체크를 해드린 게 있었죠. 일단 점도표상 금리 상단이 얼마가 될지, 그리고 2023년 전도표에 금리 인하가 있을지, 그리고 2023년 인플레 실업률 전망치와 점도표를 비교해서 연준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수치적으로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파월의 기자회견, 딱 이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점도표부터 볼게요. 점도표는 일단 시장의 기존에 예상했던 거는 이제 이번 사이클의 최상단, 거기가 4.25, 4.5, 요 영역대일 것으로 봤는데 FOMC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이거보다 0.25%씩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상단은 4.5가 아니고 4.75, 굉장히 높죠. 여기까지 이제 맞춰졌어요. 이게 이제 내년에 한 차례 더 올려야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2022년까지 점도표상 금리는 영역대로 보면은 4.25에서 4.5예요. 그런데 내년에 금리가 한 차례 더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끝나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고 2023년에 금리 인하가 없어요. 금리 인하는 2024년부터 진행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매파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딱 발표가 되고, 그리고 뒤이어서 파월의 기자회견이 완전히 다 끝난 이후에 시장이 현실 자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뭐 S&P 500 선물 뭐 쭉쭉 다 빠졌죠. 그리고 오늘 다시 개장을 했는데도 선물 시장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래서 결국 금리 상단, 시장 예상보다 좀 더 올라갔고요. 2023년 전후에 금리나 없는 걸로 나왔고요. 제가 다 기존에 이게 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없다면은 점도표상 금리 인하가 없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굉장히 느리게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인 부분으로 일단 결과가 나왔고, 연준도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FM대로 일단 지금 정책을 이끌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시장에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에 지금 희망회로를 돌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SEP에서 나온 거, 이것들 수치 있잖아요. GDP, 뭐 인플레이션 실업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랑 같이 전도표를 놓고 볼게요. 역시나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거는 2023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실업률과 물가만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일단 실업률이 2023년에 4.4%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이 4%잖아요. 여기를 상회하는 수준. 이렇게 실업률이 쭉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PCE입니다. CPI가 아니고 PCE 기준으로는 2.8%까지 내려올 것 같다. 그리고 코어 PC 같은 경우에는 3.1. 통상적으로 연준 쪽에서는 PC보다도 코어 PC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 왔었거든요. 최근에 어떤 수십 년간의 연준의 어떤 그런 스탠스를 보면은 그거를 본다면 3.1 만족할 수 없죠. 왜냐하면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2% 거기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긴축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근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충 보면 PC가 2.8%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금리 인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잘못 아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결국 이 수치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연준이 PC 기준으로 2.8% 그러니까 2점 후반대 있잖아요. 3%가 깨지는 영역 그것도 만족 못하는 것 같다. 확실히 2%대에 근접하는 이 물가를 보기 전까지는 긴축을 계속 고강도로 유지할 것 같다. 그거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번에 확인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매파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도표상 다음 11월 FOMC에서도 75bp 인상 확률이 이제 거의 뭐
90%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잖아요. 굉장히 역대급입니다. 75bp 금리 인상을 연속으로 지금 4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살인적인 긴축이고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실물 경기에 나타나게 될지는 연준도 쉽게 예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나중에 조금 요약을 해서 표현하는 부분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언제 금리 인상을 늦출 것이고 무엇을 보고 판단할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내 주된 메시지는 잭슨홀부터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올 때까지 긴축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점도표랑 SEP에 다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향 추세의 성장과 고용수급 균형을 찾는 것이다. 즉, 이걸 좀 더 쉽게 풀면 실업률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GDP 내려와야 됩니다. 즉, 이거를 이제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경기 침체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를 유도하겠다.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제약적인 수준까지 올린 이후에 상당 기간 유지할 거다. 그리고 연준에서 바라보는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라는 거는 이번에 점도표를 통해서 나왔겠지만 대충 4.5%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영역. 이 영역이 4.5% 전후가 제약적인 수준이다. 지금 연준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이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할 거다. 근데 4.5% 정말로 살인적입니다. 이거는. 발작이 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금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위에서 말한 이 두 가지가 확인되고 물가 상승률이 2%로 돌아오려 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절대로 없다. 그래서 2023년 전도표에 금리 인하가 없는 걸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통화정책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금리 인상을 정지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 질문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는 정책이 이제 바로 실무 경기에 나타나는 건 아니죠. 타임렉이 존재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하죠. 근데 경기에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게 많은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거를 6개월이라고 알고 있어요. 6개월 전후. 그래서 금리 인상을 더 진행하고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인상폭을 늦추겠다고 말한 거고, 금리 인상폭을 늦추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못해도 4%가 넘어가는 수준까지는 올려놓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25bp 인상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어쨌든 제약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이제 쭉 올려야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아까 4.5% 전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제약적인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공감합니다. 제가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죠. 일단 이렇게 올리고 나서 리세션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약한 고리가 뭐가 터질지 몰라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시장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만 확실한 것은 아직 그렇게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으로 올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첨언을 하자면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중립금리가 2.5%고 이제 저번 금리였죠. 근데 이번에 75bp를 올리면서 3.25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3.25% 금리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에 어떤 수요를 억압할 수 있는 그런 금리의 초입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초입구간. 즉 이게 수요를 실질적으로 억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넘어서기 시작한 이제 영역대잖아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 방에 확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부터가 수요가 실질적으로 억압될 수 있는 그런 금리 영역대다. 그리고 그 초입이다. 초입이라는 거는 아직 더 많이 남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거고, 더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수요는 더 많이 억압될 거고, 그게 시차를 두고 실물 경기를 강타하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물 경기를 강타하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다. 이게 제일 무섭죠, 솔직히. 약한 고리가 어떤 게 터질지 모릅니다.
이거는 연준도 예상을 못하는 거 오직 10만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약한 고리가 생각보다 좀 크게 터진다. 그게 이제 블랙스완처럼 나타나면서 시장에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만드는 패닉셀 구간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깔끔하게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크래시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금리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뷰에 대해서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S&P 상에서 인플레가 떨어지면서 실업률도 오를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는 리세션이다. 그렇다면 연착륙은 없다고 봐야 하는가? 파월이 이거에 대해서 금리를 올릴수록 연착륙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이 맞다.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다. 간접적으로 표현했죠. 연착륙 사실상 어렵다. 경착륙 가능성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착륙 지금 희망으로 많이 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아직도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전문가들 100%는 아니지만 거의 95%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지금 코스피의 하단을 2000선 밑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죠. 다 2000선 위에서 보는 겁니다. 그거는 연착륙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락바텀이다, 뭐 절대로 깨지지 않는 바닥이다 라면서 함부로 그 바닥을 예단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런 매크로상, 이런 환경에서는 바닥을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착륙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약한 고리가 뭐가 터지는지에 따라서 지수의 하단은 얼마든지 큰 폭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이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큰 폭으로 내려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의 유연성 이런 걸로 대응의 영역이 좀 확대될 거예요. 그만큼 많이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감안을 하고 계획을 짤 거기 때문에 대응력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 했는데 긴축 종료든 그리고 금리 인상 일시 정지든 종착지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제약적인 수준까지 금리를 올린 뒤에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여건을 볼 것이다. 이게 4.5% 전후예요. 전체 금리 커브에서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될 때까지 올린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다. 테일러 준칙입니다. 그냥 교과서적으로 올리겠다 이거예요. 어쨌든 금리를 올리면서 이미 3월부터 올렸고 실질적으로 큰 폭으로 올린 거는 이제 그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차를 두고 4분기부터는 뭔가 수치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인플레가 이렇게 완화되겠죠. 그런데 인플레가 이렇게 완화된다라고 해도 실질 금리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가 내려오고 금리를 올리면서 이 교차점 이게 역전이 되는 순간이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 라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적인 답변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만큼 연준이 지금 상황을 나이브하게 보지 않고 완전히 FM대로 대응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내용들은 간단하게 문장으로 정리를 할게요. 추세를 하회하는 성장과 고용시장 둔화가 일단 필요하다는 거 피력했고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고통 없이 이뤄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없다. 그리고 이 고통은 연착륙이 될 거냐 경착륙이 될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는데 확률상 연착륙의 확률은 내려가고 있다. 경착륙의 확률, 즉 리세션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고통보다 인플레가 더 심화되면 나타나는 그 고통이 더 클 거다. 그래서 반드시 인플레를 낮추는데 모든 목적을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러니까 딴 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뭐 경기가 하강할까봐 무서워서 갑자기 뭐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긴축을 멈춘다? 이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인플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서라도 일단 인플레를 낮춘데 모든 것을 다 사활을 걸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기간은 물가가 얼마나 빠르게 내려오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물가가 빠르게 내려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고금리에 대한 고통은 이제 낮아지긴 하겠지만 이제 여기서 뒤이어서 나오는 고통이 또 있죠. 리세션 고통. 그것까지 같이 동반될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고통은 아직 언급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알 수 없으니까. 연준 입장에서 그걸 뭐 무조건 리세션이 온다.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암묵적으로는 우리가 그것까지 염두를 해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계속 연준은 자산시장까지 타겟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택가격 리셋이 필요하다. 뭐 주식시장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 사실상 부동산 시장도 타겟팅하고 있다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택가격 리셋이라는 거는 부동산의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를 이루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밸런스를 이루는 상황을 만들려면 주택가격 하락시켜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하락이 우리의 목표 밸런스와 일치해 가는 상황이고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지면 나아질 것이다. 즉 지금보다 부동산 하락이 더 진행되어야 된다. 사람들이 좀 더 집을 사기 쉬운 상황이 그래서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도 더 하락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빠르게 금리 인상을 그만두는 것은 역사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번에 1980년대 그때 상황을 예시를 들어서 그때 정책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를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확실히 인플레가 2%로 내려오는 그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긴축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확고히 하는 거예요. 좀 이제 연준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우리가 수치적인 것들도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 투자자는 여기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 그리고 경제활동 계획, 자산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늦었어요.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미리 2022년 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021년 연말쯤일 거야 아마. 그때까지 미리 계획을 세우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이라도 아직 리세션이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연계해서 봐야 될 거는 결국 이제 한은의 금통위일 거예요. 10월 14일 날 한은의 금통위가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0.25% 금리 인상을 고수해 왔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계부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수치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못해도 빅스텝으로 가는 게 맞긴 한데 그러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힘들다. 인상 조건에서 그러니까 0.25% 금리 인상 조건에서 벗어났다. 사실상 빅스텝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서 제가 저번에 금통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미리 빅스텝은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이렇게 사단이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빅스텝 가면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저번에 빅스텝 가고 이번에 0.25%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빅스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뭐 좋을 게 없어요. 오히려 10월 달에 빅스텝 가고 11월 달에 또 금통위가 있거든요. 그때 재수 없으면 또 빅스텝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로 인한 그 타격이 실질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경기 침체가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좀 우리한테는 좀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환율 쪽에 많이 표기가 될 거고 지금 당장 오늘 환율 보니까 1410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1400원 이제 뚫린 거죠, 완벽히.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개장 상태에서 1400원이 돌파된 거기 때문에 일단 환율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저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려왔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조금 기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조금이라도 눌리면 나오긴 하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이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물 지수 상으로도 저번 6월달 저점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깨버렸죠. 물론 코스피는 아직 깨진 않았긴 했지만 코스피의 전저점 테스트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나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쭉 미끄러져서 그냥 깨고 다 내려간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하락 파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리세션이 실질적으로 시작될 만한 어떤 징후, 약한 고리가 터지기 시작하는 어떤 징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기술적 반등이 8월달 고점 코스피 2547이었나? 그 부분이잖아요. 거기까지 갈 거냐, 즉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여기까지 갈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 못하고 이렇게 돼버릴 거냐.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 이 두 가지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봐서는 1번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확률적으로는 2번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느냐 보고 있긴 한데, 좀 특히 투자자분들은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연초부터. 올해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다. 무조건 안전하게 가자. 근데 이제 거의 뭐 연말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도 다 필요가 없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3분기도 사실상 다 갔기 때문에 4분기부터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떤 뭐 지표들이 나오면서 확인을 해 가면서 제가 조언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일단 CPI 이런 것들 발표될 건데, 여기서도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 물가가. 그러면은 시장이 10월 달에 매크로 공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금 뚫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지금 6월 달부터 하면은 이렇게 왔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온 건데, 이게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부러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런 지표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10월 달에도 안심할 수 없는 요소로 놓고 계속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분들은 내일 시장 분석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한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